자, 이거 보이죠? 강의한. 네. 네.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은 횡령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횡령죄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 뭐 타인 점유, 자기 소유물을 갖다가 자기 소유물이지만은 그 타인 소유물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횡령하는 거. 즉, 횡령이라고 여기서 보면은 315조 1항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다. 거나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그럼 여기서 이제 타인의 재물이라 할 때 이 타인의 재물은 여기서 타인의 재물은 타인 소유물이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갖다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뭐 횡령의 의미는 뒤에 보겠지만 횡령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딱 우리가 재산범죄에서 배웠던 불법 영득 의사의 표현, 즉 불법 영득 의사를 외부로 내가 불법적으로 그 재물을 갖겠다고 하는 불법 영득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를 우리가 횡령이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횡령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보호법익 관련돼 가지고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이건 소유권만, 즉 기존적으로 소유권이냐 점유권이냐 아니면 뭐 다른 재산권이냐 문제가 있었는데, 앞에 범죄들은 기본적으로 횡령죄에서의 보호법익은 소유권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보호의 정도와 관련돼 가지고 다수설은 뭐냐? 다수설은 침해범으로 봐요. 침해범으로 보는데 우리 판례 입장은 뭐로 본다? 판례 입장은 위헌범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는 것처럼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즉 소유권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헌범, 위태범으로 본다. 이것이 이제 판례의 태도인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관련돼 가지고는 좀 다른 취지를 취하고 있다. 그것들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횡령죄와 관련돼 가지고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화면이 바뀌는 보이나요? 예. 자, 이 횡령죄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횡령죄, 그다음에 배임죄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 이 배임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이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사무 처리에 위반돼 가지고 사무 처리에 임무 위배 행위, 즉 임무 위배 행위를 갖다 우리가 배임 행위라는 거죠. 자, 이런 임무 위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해를, 즉 재산상 이익을 얻고 자기나 자기 제3자로부터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것이 이제 배임죄예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이 배임죄에 대해서 우리가 횡령죄라고 하는 거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라고 하는 것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타인의 사무는 여러 가지 사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타인의 사무 중에서 특히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자, 즉 타인의 사무 중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자,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이라고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즉 불법 영득 의사를 표시하는 횡령이라는 행위를 해가지고 어떤 재물을
재물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얻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처벌하는 범죄를 횡령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횡령죄는 어떻게 보면 이 배임죄 특별 규정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가 기본 범죄이고 배임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 행의 객체가 재물인 경우, 그다음에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하는 지위가 있는 경우는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는 횡령죄의 본질, 배임죄의 본질을 관련돼 가지고 이 본질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횡령죄의 본질이 무엇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이것이 월권행위설이다. 월권행위설이다. 아니면은 영득행위설이다. 라고 이제 대립을 하는데 이 영득행위설이 현재에 있어서의 통설과 판례 입장이다. 거의 다설과 판례 입장이다. 왜냐하면 월권행위들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배신행위로 인해 가지고 배신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보관물에 대해서 권한을 초과하는 모든 행위를 횡령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권행위설 같은 경우는 불법 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보는데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재산범죄에 대해서 불법 영득 의사를 필요로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월권 행위를 취하는 견해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다수결과 판례는 이 불법 영득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로서 영득 행위설이 배임죄 횡령죄의 본질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배임죄의 본질 관련돼 가지고도 역시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배임죄 본질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뭐 권한 남용설, 그다음에 이제 배신설. 자, 배신설에 관련돼 가지고 있는데 이 배신설 자체가 우리가 판례의 입장이고 다수의 입장이다. 즉 월권행위설이나 권한 남용설은 타인의 사무 처리자 아니면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하는 권한 아니면 사무 처리하는 권한을 넘었을 때 처벌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건데 넘겼다고 그 권한을 넘겼다고 아니면 재물을 보관하는 권한을 넘겼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득행위설과 같이 불법 영득설 필요로 하는 영득행위설이 타당하고 그다음에 이 배신설도 관련돼 가지고 신성실의 원칙의 의무에 위반해가지고 어떤 불법 영득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이 배신설이 타당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영득행위설과 배신설에 의할 때 이렇게 사무처리자,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관련돼 가지고 이것이 일반 규정, 배임죄가 영득행위설이 특별 규정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 강의 안으로 돌아와서 관련돼 가지고 우리 횡령죄 본질 보면 월권행위설, 영득행위설이 있는데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판례와 다수설의 기본적인 입장은 여기 보는 것처럼 영득행위설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영득행위설에 의할 때는 당연히 불법 영득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판례의 내용을 보더라도 밑에 보는 것처럼 판례 내용을 보면은 자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스스로 영득해만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로 판단을 해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영득행위설에 취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구성요건 체계도는 따로 그리진 않았는데 구성요건 체계도는 뭐 기본적으로 단순 횡령죄가 있고 여기 보는 것처럼 단순 횡령죄 그다음에 이제 업무상 횡령죄가 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기본적 구성요건 횡령죄, 가중 구성요건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하는 것이 횡령죄의 장애가 같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거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봐요. 왜냐면은 이 횡령죄 같은 경우는 신임관계에 위배해서 불법 영득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는 이 배신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서 점유탈물 횡령죄 같은 경우는 우연히 자기한테 들어온 물건을 갖다가 갖게 되는 것으로서 이거는 배신성이라고 하는 위탁관계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횡령죄하고는 다른 구성 요건인데 우리가 이제 횡령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입법을 할 때 횡령죄에서 같이 규정하는 것뿐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횡령죄 관련된 아주 중요한 특별법 규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우리가 일명 특경법이라 하는데 특경법에서 횡령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이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그다음에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횡령죄와 관련된 사례 문제가 나오면은 횡령 금액이 5억 이상인가 아닌가 먼저 따지고 그다음에 50억 이상 넘어가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죄에서 이득액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뭐 355조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뭐 이 기본적으로 아무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라고 하는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범죄 주체가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정신분범입니다. 기본적으로 침해범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에 판례는 뭐로 본다? 판례는 위헌범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앞에서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데 이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위탁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결국 이 앞에 부분에 보면은 법조문 자체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 할 때 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의미와 관련돼 가지고 그냥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위탁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바로 이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 할 때 보관의 의미가 뭐냐? 이 보관의 의미는 바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 관리하는 것. 즉, 물리적 관리가 아니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위탁관계라고 하는데 이 위탁관계는 뒷부분에 나오겠지만은 위탁관계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위탁관계가 발생하는 것들은 법률이나 계약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이라든가 조리에 의해서도 폭넓게 인정된다. 근데 이제 요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뭐냐면 이 위탁관계에 의해서 이제 어떤 위탁관계가 발생할 때 이 위탁관계는 최소한 뭐다? 최소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만약에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횡령죄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위탁관계가 발생하는 근거는 법률, 계약, 신의칙, 조리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즉 사실상의 위탁관계도 발생하는데 그러한 그러한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인정될지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관의 의미에 관련돼 가지고 보관에서 핵심적인 건 위탁 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 관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형법상의 점유보다 넓은 개념으로 점유 또는 소지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 형법상의 민법상이 정확하긴요. 민법상 점유보다 넓은 개념으로 민법 형법이 아니라 전부 다 민법이죠. 민법상의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 간접 점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 형익죄에서 말하는 보관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지위가 어떤 근거에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뭐 그런 입장을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여기 보는 것처럼 자,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 이 위탁관계라 잠깐만요. 자,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계는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의 관계, 법률상의 관계로 보면 충분하다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요 사안은 뭐냐면은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된다. 관련돼 가지고 요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육부로부터 보조금 중 3억 원을 대학 교비에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산학협력단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로 본 판결이다 보면 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학교가 있으면은 그림을 이게 좀 굵은 글씨랄까? 자, 이게 만약에 학교 법인이 있어요. 자, 여기 학교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에는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법인이 있습니다. 자, 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은 학교 법인과 다른 법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학교 법인은 비영리 법인으로 이제 뭐 설립 허가를 내고 산학협력단은 영리 법인으로 냅니다. 자, 이렇게 산학협력단에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급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보조금이 지급됐을 때 이 지급된 보조금은 특정한 계좌에다 이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국가는 이 보조금의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 이외에 이 보조금을 사용하면 안 돼. 근데 이제 학교의 법인의 이사장이 어떻게 했냐? 학교 법인의 이사장이 돈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 갖다가 일로 옮겨가지고 교비회계 교비회계로 옮겨가지고 이 교비회계를 통해서 직원들의 임금을 주는 사안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에 우리가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본 판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련돼 가지고 요 판례를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보관자의 의미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처럼 사실상의 지배자, 응? 여기 뭐 아까 우리가 보관자의 의미를 봤는데 보관자의 의미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사실상의 지배자가 누구인가. 그다음에 이제 법률상 이 뒷부분에 가면 여기 보면 이제 법률상의 지배자가 누군가라고 나오는데 법률상의 지배자가 누구인가. 즉 보관이라 할 때 우리가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 할 때 그 보관의 의미는 사실상 법률상 지배한다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사실상 지배자가 누구냐와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점유 보조자 우리 점유 보조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위탁 관계가 있으면 그냥 보관자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다음에 점유 매개자 같은 경우도 위탁 관계가 있으면 보관자로 인정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 점유자와 관련돼 가지고도 공동 점유자가 상하 주종 관계다. 즉 어떤 매장에 어떤 가게 주인과 점원의 관계다. 그러면 상위 점유자 주인한테만 점유가 인정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위 점유자에게만 점유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하 주종 관계라도 주인이 매점 주인이 점원한테 완전히 맡기고 나간 경우, 즉 위탁 관계가 있으면 어떡한다? 위탁 관계가 있으면 하위 점유자도 보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도죄에서 배웠던 점유 관계, 소유권 관계와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대등 관계, 상호 간의 타인 점유죠. 서로 공동 점유인데 상하 주종 관계 아니라 뭐 갑과 을이 대등 관계로 점유하고 있어. 이럴 때는 뭐다? 이럴 때는 전부 다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한쪽은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상호 간의 타인 점유이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횡령죄는 타인 소유, 타인 자기 점유물인데 자기 점유가 독자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사안이 여기 보면 차량의 보관자인데 위탁 관계에 의해 운행 관리권을 받거나 보관을 위임받은 자 이런 사람들도 사실상의 지배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어서 판례가 어떻게 봤냐? 기존에 있어서는 자, 등록이 필요한 차량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나 중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등기하듯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죠. 자, 그렇게 등록이 필요한 차량 같은 경우는 등록 명의자가 보관자라고 봤어요, 기존에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전부 다 변경해버린 거죠. 변경해버려가지고 지금은 이게 등록 명의자가 보관자라고 봤던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서 지금은 등록 명의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탁관계에 의해서 여기 보면 위탁관계에 운행관리권을 받거나 다시 위탁관계에 의해서 운행관리권을 받거나 보관을 위임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차량의 보관자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판결 내용을 보면은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인데요.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 자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
자, 이런 사람이 과거엔 뭐였어요? 이런 사람이 과거에는 사실상의 보관자가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에는 사실상 보관자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보관자는 뭐예요? 기존의 판례가 봤을 땐 등록돼 있는 사람, 즉 차량을 등록한 사람이 사실상의 보관자라고 봤는데 이렇게 봤던 것을 이걸 변경해 가지고 이제 사실상 보관자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므로 여기 본 것처럼 이런 사람이 지입회사 또는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 이럴 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 것처럼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 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등록 명의자만이 사실상의 보관자라고 봤는데 이제는 사실상의 보관자의 의미를 이렇게 운행 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 아니면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사실상 보관자에 해당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실상의 보관자 관련돼 가지고 크게 뭐 어려움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실상 지배자, 보관자가 된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법률상의 보관자, 지배자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유가증권 소지자. 자, 유가증권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히 법률상의 지배자, 법률상의 보관자가 되고 은행 예금의 명의, 은행에 내가 돈을 맡겨가지고 예금 채권이 있는데 그 은행 예금의 명의가 내 명의로 돼 있다. 그런 사람은 법률상의 지배자를 보는 겁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 보관자, 부동산은 당연히 등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등기 명의인, 이 등기 명의인이 당연히 부동산의 보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동산 보관자는 점유가 아니라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사람이다. 즉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죠. 등기 명의자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자, 그럼 등기 명의인이 있는 경우는 등기 명의인이 부동산의 보관자가 돼요. 근데 만약에 미등기 부동산은 어떡하냐? 아직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건축을 했는데 보존 등기를 안 한 상태예요. 그렇게 미등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다? 미등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배 관리권을 가진 사람이 법률상의 지배자가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재판 요지 관련된 실제 중요한 재판 요지는 이거죠.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건데 3번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 보면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이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거 앞부분에 봤던 내용과 동일한 거고 여기서의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요 3번의 재판 요지 3번 관련된 사안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요 3번의 사안이 여기 뒷부분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자,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자, 여기는 이건 지우고 자, 결국 재물 보관하는 자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야 된다. 자, 이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는 등기가 있는 경우는 등기 명의인, 만약에 등기가 없는 경우는 사실상 지배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공유자, 여기 보는 것처럼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아니면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처분 권능이 없어가지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만약에 어떤 부동산이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여기 이제 나온 게 뭐냐? 부동산이 이만큼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건데 얘가 50%의 지분이 있고 얘도 50%의 지분이 있다. 그러면 갑은 이 을의 50%의 지분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냐?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는 거예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 을의 지분을 갖다가 처분하거나 임대하더라도 갑한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요 케이스가 뭐냐? 여기 본 것처럼 원심이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동 부분인 지하 주차장의 일부를 피고인 이가 독점 임대하였더라도 그 피고인이 공용 부분을 다른 구분 소유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공용 부분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 역시 다른 구분 소유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돈을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관련된 내용으로 잘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판례는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등기가 돼 있는 거고 밑에는 등기가 돼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위탁관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는 자가 보관자를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물을 새로 신축했다. 그럼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실제로 그 건물을 관리 보관하는 자, 관리 지배하는 자가 바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는 것처럼 미등기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임의로 건물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거나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을 마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법 영득 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로서 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자기가 건물을 신축한 사람도 아닌데 단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보존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근저당권 설정을 해버렸다. 그럼 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도 역시 뭐 그런 중요한 그런 의미의 판례로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아니라 법률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 있는지 여부를 따져가지고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케이스는 뭐냐, 어, 피고인이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받은 다음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야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더 우리가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횡령죄 그러면은 횡령죄는 신임 관계에 의해서 신뢰할 만한 위탁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가 되는데 지금 말할 때 그 보관의 의미는 사실상의 지배, 법률상의 지배를 다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고 법률상 지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자, 그런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이 돼요. 그냥 관계가 아니라 바로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이고 이런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 관련된 앞에서 봤지만 이 위탁관계는 반드시 뭐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이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위탁관계와 관련돼 가지고 명시적 계약, 무시적 합의에 의해서 다 가능하다. 즉, 이 위탁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는 법률, 그다음에 법률 행위 대표로 계약이죠. 뭐 조리, 신의칙, 그러니까 다양하게 폭넓게 위탁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 보는 것처럼 사실상의 위탁관계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이런 위탁 관계가 이렇게 폭넓게 인정되는데 과연 이런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겠냐? 즉 절도나 사기 공갈에 의해 범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 이 범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은 뭐요?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뺏은 재물이죠. 그럼 절도 범인이 뭐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뺏었는데 자, 물건을 뺏었는데 그 물건도 자기가 잘 보관해야 될 그런 위탁 관계가 있냐? 그럴 때는 사실상의 위탁 관계가 아예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관계는 이게 폭넓게 인정되지만 어떤 범죄 대상이 된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의 위탁 관계라는 것은 있지 않는다. 범인이 처분하더라도 그거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판례는 사실상 위탁 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가장 뭐 일반적인 건데 이게 뭐냐면 차고 송금된 돈, 즉 내 은행 계좌에 다른 사람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돈을 잘못 송금했어요. 우리가 일명 차고 송금이라는데 차고 송금됐다면 그 돈에 대해서 나한테 사실상 위탁 관계가 인정되느냐? 사실상 위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는 것처럼 어떤 예금 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도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신의칙에 의한 사실상의 보관 관계와 위탁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타인 소유의 재물이 나의 계좌로 들어왔기 때문에 타인 소유 자기 점유물을 자기가 써버리면 소비해버린 경우로 우리가 불법 영득의사를 표시한 거라고 봐가지고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의치상 보강관계가 성립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련된 것들을 보면 될 것 같고, 요 판례와 이제 중요하게 작년에 나왔던 이게 이제 위에 게 일반적인 판례인데 작년에 관련돼 가지고 비교 판례로 작년에 나온 판례가 뭐냐, 여기 보는 것처럼 그러면 가상자산,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잘못 송금돼 가지고 나의 전자지갑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 송금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내 계좌에 들어왔을 때 과연 그것도 사실상 위탁관계가 인정될 수 있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대법원은 그 경우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 이렇게 본 것처럼 여기 보는 것처럼 가상자산의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잘못 이체받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민사 문제라는 겁니다. 자, 민사 영향 문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는 사람이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다?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차고 송금된 경우에 있어서 차고 송금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행위처가 성립하지만 차고 송금된 돈을 차고 송금된 비트코인, 즉 이런 뭐 가상자산을 갖다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이 가상자산의 성질이 뭐냐? 가상자산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재생산 이익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결국 횡령죄에 객체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하는 배임죄에 객체가 되는데 과연 이와 관련돼 가지고 배임죄로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 관련돼 가지고 배임죄에 의해서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요 가상자산이 차고 송금된 것에 대해서 차고 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 검사는 처음에 횡령죄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횡령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기소해놓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배임죄를 갖다가 한 겁니다. 근데 예비적 공소사실이 배임죄였는데 배임죄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판례는 자,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갑의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경우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타인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차고 송금된 경우, 현금이 차고 송금된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는 횡령죄가 되겠지만 비트코인이 차고 송금된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횡령죄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강의 교환 보시면은 밑에 보는 것처럼 331페이지에 나오는 2017년도 판례, 2018년도 판례 가지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 내용이 쭉 있는데 이 많은 내용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간단하게 뭐 그림을 그려 가지고 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보이스피싱 범죄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갑이란 사람이 피해자가 있으면 A. 자, 얘가 피해자에 만약에 자, 얘가 이제 보이스피싱을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사람을 기망한다는 거죠. 기망을 하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속여가지고 이 피해자가 속는 거죠. 즉 착오를 하는 거고 얘가 기망을 해가지고 어떤 대포통장, 이 대포통장에 돈을 얘가 송금하는 겁니다. 자, 착오를 통해서 송금한다. 송금이 바로 이것이 처분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기망, 착오, 처분행위. 그다음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이전, 즉 재물이 이전되기 때문에 여기에 현금이 들어온다. 현금이 들어오는 이 현금을 우리가 재물로 본다 그랬죠. 응? 여러분, 피해자가 직접 현금을 갑한테 주는 거나 현금을 여기다 넣는 거나 계좌 이체하는 거나 똑같이 재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익 사기가 아니라 재물 사기가 된다. 자,
이랬을 때 이 갑은 무슨 범죄가 되냐? 이 갑에 대해서는 갑은 그냥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죠. 자, 사기죄 얘는 정범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이 대포 통장이 갑명이 아니라 을명일 거야, 만약에. 을명의 대포 통장이었는데 이 을이 이 대포 통장을 갑한테 제공한 거, 이렇게 제공한 것을 을이 만약에 대포 통장에 이 자기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즉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고 이렇게 을명의 대포 통장을 갑한테 제공했다. 그랬을 때 뭐다? 이 을한테는 사기죄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즉 사기죄 방조범이 성립하는 건 뭐냐? 을이 그 보이스피싱을 알고 제공한 경우, 그때는 을은 사기죄가 성립해요. 근데 보이스피싱을 모르고 성립했다. 모르고 제공했을 때는 을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 방조범이 아니라 아무 범죄, 즉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보이스피싱을 알고 한 경우에 사기죄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제 사기죄 관련된 내용이었고, 자 문제는 여기서 이 돈을 현금된 인출된 이 금액을 갖다가 입금된 현금을 갖다가 을이 자기 명의 통장에 돈이 들어가니까 을이 인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요. 을이 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 즉 이 현금을 갑이 대포 통장이기 때문에 갑이 이렇게 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과연 그 이 인출한 것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먼저 이 보이스피싱을 알고 을이 갑의 보이스피싱을 알고 대포 통장을 갖다가 지급해 준 경우, 대여해 준 경우에는 갑 같은 경우 사기죄 정범, 을은 사기죄 방조범이 돼요. 자, 이 사기죄 얘는 정범과 방조범, 그 임의적 공범이라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이 갑이 인출한 거, 을이 인출한 걸로 내 가지고 얘네들 사이에는 뭐다? 얘네 둘 사이에는 실제로 사실상의 위탁 관계가 인정되는 겁니다. 자, 얘네는 사실상의 위탁 관계는 인정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상 위탁 관계는 인정되는데 이런 사실상 위탁 관계, 범죄로 인한 사실상 위탁 관계를 형법이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실상 위탁 관계, 얘네들은 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뭐냐? 즉,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실상의 위탁 관계 자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상의 위탁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어가지고 갑이나 을이 이 대포 통장에 들어온 현금을 을이 뽑았으든 갑이 뽑았으든 이거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 관련된 여기 이 갑과 을이라고 한 사람과 이 범죄 피해자 A하고 사이에 얘네들한테 이 을과 피해자 아니면 갑과 피해자 이런 사람들 사이에는 위탁 관계가 인정되겠냐? 아까 뭐라 했어요? 사실상 위탁 관계가 범죄로 인한 경우 위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얘네들한테는 아예 갑과 을이라는 사람과 A의 사이에는 위탁 관계라는 게 사실상의 위탁 관계라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갑과 을이 돈을 뽑았쓰는 거는 을이 뽑았을 때는 갑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다? 사실상 위탁 관계는 있는 거지만 형법상의 보호할 가치가 없는 위탁 관계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을이 뽑았었다. 그럼 A에 대해서는 A와 관련돼 가지고 을은 지금 사기죄 방조범이므로 범죄자이므로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사실상의 위탁 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뽑았었을 때, 을이라는 애가 돈을 뽑았었을 때 이 을에 대해서 얘가 사기죄 방조범이라면 가바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 A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A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는 사실상 위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갑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는 사실상의 위탁 관계는 인정되겠지만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을이 뽑아쓴 돈에 대해서 횡령죄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뭐냐? 이에 대해서 어 이렇게 을이 보이스피싱을 알고 한 경우는 모르겠지만은 모르고 했다. 그럼
을이 이 대포 통장을 갑한테 제공한 시 보이스피싱을 하는 걸 모르고 했을 때 을한테는 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을이 사기죄 방조범이 아닌 무죄가 됐다. 근데 피해자 A가 대포 통장에 현금을 지급했어요. 자, 피해자 이때는 무슨 관계인데? 이때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즉, 이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인정된다는 건 바로 앞에서 봤던 차고송금과 같은 법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고송금과 같은 법리로서 이 A와 을이 범죄자가 아니다, 뭐 범죄 공범이 아닌 경우에는 을한테는 무죄가 성립하고 피해자와 이 을 사이에는 계좌 명의인 을 사이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돈이 입금됐으면 을은 A한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 이걸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 인출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그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기본 법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본 법리만 잘 이해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또 하나의 케이스가 뭐였냐면은 대법원 판례였고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자, 갑이 갑과 을이 서로 A하고 B한테 보이스피싱을 한 거예요. 자, 각자 여기가 보이스피싱을 했는데,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갑은 A한테 당신의 계좌로 어떤 사람이 돈을 입금할 거다. 그러니까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걸렸으니까 그 입금된 돈을 다 찾아가지고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을은 B한테 당신의 계좌가 무슨 뭐 어디에 범죄에 사용됐으니까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다 A 계좌로 옮겨라. 자, 그래가지고 이 B라는 사람이 A한테 계좌 이체했습니다. 자, 이 계좌 이체한 돈을 A가 얘한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얘네 둘은 기본적으로 사기죄, 보이스피싱의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B가 이제 을이 B한테 야 1,000만 원 너 들어 1,000만 원 네 통장에 있으면 1,000만 원을 A 통장으로 넣어. 그래가지고 A 통장으로 넣어가지고 A가 1,000만 원 입금된 거를 일로 1,000만 원을 줬다. 자, 그랬을 때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는 누구냐? 이런 경우에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는 B예요. 자, 피해자는 B고 A는 그냥 처벌받지 않는 사람, 즉 이 갑이 간접 정범으로 사기죄를 저지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A한테는 피해자가 아니고 B가만이 피해자가 된다.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입금을 함에 있어서, 자, 우리 B한테 너 계좌에 있는 돈 저기 뭐야 전부 다 A 계좌로 옮겨. 그러니까 얘가 일로 옮겼어요. 근데 A 계좌에는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500만 원이 더 있었는데 이 500만 원을 가지고 갑이 네 계좌로 들어올 돈이 있으니까 그 들어올 돈하고 네 계좌에 있는 돈 모두를 가져와. 가지고 일로 1,500만 원을 다 줬다. 그랬을 땐 뭐다? 얘도 피해자고 얘도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B가 입은 피해 금액, 사기의 피해 금액은 얼마냐? B가 입은 사기죄의 피해 금액은 1,000만 원. 그다음에 A가 입은 피해 금액은 5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변호사 시험 본 시험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판례와 관련된 이런 케이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강의 교환으로 들어가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 중에 보면은 핵심적인 사항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좀 전에 같은 내용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을이 알고 적금 매체, 통장이나 카드 등을 갑에게 전달하면 을은 뭐다? 자, 갑은 사기죄 정범. 자, 을은 사기죄 방조죄예요. 자, 문제는 갑이 대포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을이 사기 이용계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사기의 피해자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얘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의미는 뭐냐? 이 의미는 아예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포 통장 명의인에 대해서도 아니면 본범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얘네들 사이에 성립하지 않는 건 뭐냐? 이거는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가 아니다. 즉 위탁관계가 있긴 있는데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을한테 사기 방조자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을이 인출하면 그때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즉 이 경우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는 것처럼 갑과 을이 사기죄 공동정범이고, 만약에 A가 사기죄의 피해자다. B가 사기죄의 피해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A, B와 관련된 거고, 만약에 B도 피해자고 A도 피해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기죄와 관련된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기본 법리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 법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쭉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판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뒤에 잠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형법상의 위탁관계라고 하는 거. 행위처에서 위탁관계라 함은 사실상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즉 위탁관계는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넓게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위탁관계는 뭐다? 위탁은 횡령죄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 횡령죄 관련된 대법원이 반드시 판단하는 건 위탁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형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은 형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횡령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위의 내용들은 그런 내용이고, 자 여기 뭐 계좌 명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는 데 뿐이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아예. 자, 아까 말한 을과 A 사이는 위탁관계가 없고, 자, 그가 송금 인출되는 인출하도 이는 자기가 저지른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 침해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이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는 것처럼 어, 계좌 명의인과 그다음에 이제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범인 사이에, 즉 을과 갑 사이에는 뭐다?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이 판단해 두면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 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들만 잘 이해를 해두면은 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횡령죄 관련된 주체의 의미, 즉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즉 위탁관계의 의미를 받고 근데 보관은 사실상 법률상 보관, 지배관계다. 그렇게 의미를 받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객체부터는 잠시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